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을 까지 않고 화면을 보시면서 편안한 청취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 뇌피셜을 포함해서 2023년 12월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이 만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레포트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경제 동향, 그리고 정책 동향, 시장 동향, 그리고 전망 및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요 전망 및 투자 전략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럴 깜냥도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정책, 매매, 전세, 분양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기준금리 3.5%, 네,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13 대책 대출 270만 원 발표, 그리고 제초한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됐고, 그리고 상급지부터 매수세가 회복이 됐다가 그리고 3040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단기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거시경제가 부진해서 4분기 이후에 거래가 둔화되었고, 월세 가격, 전세는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값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회복되는 중이었다. 그리고 전세값이 전고점 대비 90%가량 회복돼서 역전세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임차 수요가 많은 서울 위주로 전세값이 다시 상승해서 증액갱신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분양의 경우에는 신규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 3년 후에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서울 및 수도권의 중심으로는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리고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선별 청약이 심화되었다. 이게 이제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었고요. 이제 다음번 차트에서부터 자세하게 나오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최종 동결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 기준금리는 3.5%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페드 같은 경우에도 FOMC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고, 이제 다시 한번 동결을 했죠.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페드와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페드와치라는 곳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FOMC 회의를 회의 날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 3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4년 3월 20일, 2024년 5월 1일, 2024년 6월 10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큐어런트 타겟 레이트는 5.25에서 5.55다. 그래서 지금 5.55가 지금 현재 금리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1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동결이 89%를 차지하고 있죠. 이 페드와치의 비율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3월 달을 한번 볼까요? 3월 달에 보면요. 보시면 5.25로 내려가겠다고 생각하는 FOMC 위원들이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FOMC 회의에서 지난번에 그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해서 4.5% 정도의 금리를 맞추겠다라고 했는데요. 최초 스타트가 되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지금 상태로 본다면 3월 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월 1일에 있을 FOMC 회의의 예상치도 보면 5%로 한 번 더 내려가죠. 네, 60.5%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면서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그리고 6월 12일에도 한 번 볼까요? 6월 12일에도 한 번 더 내린다고 60%의 FOMC 회의 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한 번 볼까요? 7월 달에도 한 번 더 내린다고, 근데 이제 비율은 점점 더 내려가지만 더 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9월 18일 날은 어떨까요? 9월 18일 날도 내린다고 나와 있죠. 근데 거의 4.5% 파월 의장이 발표한 대로 4.5%하고 4.25%가 막상막하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달 너무 먼 시기이긴 하지만 11월 달도 보면 그래도 4.25까지는 금리를 내릴 의사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 페드와치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제 FOMC 회의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고금리 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고, 연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희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존 금리는 고금리였습니다. 금리는 3.5%의 고금리였는데 연초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너무 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죽는다는 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풀어주는 참 요상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높은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내놨죠. 그래서 세계 최초 LTV 80%까지 그리고 50년 만기로 저리로 대출을 내주면서 가계대출이 상승했습니다. 연초 규제를 13 대책으로 인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그런 규제도 완화되면서 가계대출이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담대 금리가 7%를 상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현재 느끼기에는 7%까지는 가지 않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6% 초 중반까지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5% 초중반까지 내려온 걸로 체감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최상단을 7%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보통의 대출은 이렇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번 보시면요. 물가 및 소비입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래서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주택 가격도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내려갔다가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한 2%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의 거기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이게 다시 10월 달에 3.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좀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 시중에 돈이 조금 기존보다는 풀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표인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4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이 소비 심리 지수인데 98.1%, 10월 달에 98.1을 표시하고 있는데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기가 낙관적인 것이고 100 이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 비관적이라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7월 달까지는 이제 경제 전망을 소비자들도 낙관적으로 바라보다가 7월 달부터는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택 가격 전망 지수 CSI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 CSI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이것이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100 이상이죠. 7월 달에 처음으로 100을 돌파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10월 달에 108까지, 이제 9월 달에 110까지 올라갔다가, 9월 달에 110까지 올라갔다가 10월 달에 꺾였거든요. 다시 한번. 그래서 4분기 거래로 둔화가 이어졌다고 했는데, 이 주택 가격 전망 CSI라는 건 이제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내년에는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이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10월 달에 꺾였습니다. 110에서 108로 꺾였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10월 달까지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한번 그 다음 달 거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11월 달이죠. 11월 달까지밖에 아직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은 6대 광역시 그리고 하늘색은 서울시인데요. 거의 그래프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월 달에 지금 109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달에 보시면 102까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전망 지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매매가가 떨어질 거라는 지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전망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번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2023년에는 1.4%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1%대면요.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였고요. 2022년도보다도 훨씬 더 낮아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는 2.8% 증가했는데 2024년에는 감소될 전망이다. 보시면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2%대를 유지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건설 쪽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경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얼마나 안 좋을지 그리고 지금 투자를 별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인허가 착공 물량도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이 2년에서 3년 내에 상승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이다. 지금으로서는 내년 아파트 값은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지수가 높지만 이런 이유로 해서 2, 3년 후에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분양에서 나오겠지만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번 보면 건설 산업 동향입니다. 그 산업 대출금 중에서요. 건설 부동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이 2자릿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증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증권사에서 지금 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아주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체감할 만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마무시한데요. 보시면 증권사의 지금 PF 연체 대출액이 1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0.23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축은행이나 보험 캐피탈 같은 것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PF 대출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시면서 연체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사건도 터진 이유가 뭐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근데 특히나 증권사가 정말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건설 산업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9년 4분기에 두 자릿수였던 PF 대출 잔액이 2023년 2분기에는 세 자릿수인 133조 원까지 늘어났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PF 대출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내주는 겁니다. 이제 보통 담보대출은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그 건물 가액에 맞춰서 퍼센테이지로 LTV 퍼센테이지로 대출을 내주는데, 이제 그 땅도 없고 그리고 건물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수익을 낼 거야. 그러니까 수익자 너희들이 우리에게 대출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만을 보고 대규모 대출을 내주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 따라서는 그 리스크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만 보고 판단해서 대출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PF 대출의 연체율이 두 자릿수에 이를 만큼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이유가 고금리,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값도 올라가면서 지금 그 PF 대출에 대한 만기 상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PF 대출이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영건설도 최근에 어제 뉴스자로 계속 워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중견 건설사인 만큼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으로는 미분양 리스크입니다. 지방 중심으로 이제 미분양이 누적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금리 그리고 공사비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이 저하돼서 이제 주택 공급에는 소극적인데, 이미 이제 지어져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양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PF 채무 리스크 등으로 건설 수주가 감소해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건설 수주액이 준다는 거는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죠? 2, 3년 후에 들어올 건물들이 없다라는 거죠. 건물을 지려고 인허가 착공을 받는 건데, 이 인허가 착공 물량이 정말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어서 2025년, 26년, 27년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공급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도 인허가 착공 물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건설 수주액 또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5년 이후에 공급 부족 이슈가 부각될 우려가 있다라고 부동산 R124 경제 동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보시면 정책 동향인데요. 그 현재 윤 정부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아직 개정 전 제도입니다. 여기 특히 청약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얘기를 한 뉴스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요것들은요.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고 나머지는 시행된 정책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V도 네, 이렇게 다주택자에게도 내주기로 했고 DTI도 적용하겠다고 했고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LTV와 DSR 내에서 주담대를 허용하고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LTV 80%까지 최대 6억까지 조건 무관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고,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했고요. 주담대 대출 받을 시에.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완화해서 한 건 분양당 기준 12억 원에 대한 내용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 이제 기한은 7월 26일까지인데요. DSR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대출을 내가 받는 월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연간으로 나눴을 때 내 월급의 40%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이고, DTI는 그냥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월급 매년 연간 12로 나눴을 때 그 60%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니까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인 거죠. 이거는 전체 나의 빚에 대한 거고, 이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의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취득세는 아직 계류 중이고요. 종부세도 네, 기본공제를 늘렸습니다. 12억, 다주택 9억, 그리고 부부공동 18억까지 늘렸고요.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하는 걸 2004년 9월 9일까지 유예를 했고요.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도 단기적으로 양도세율을 완화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 원래는 70%의 이제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45%,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였는데 일반 세율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율의 비율도 높였고요. 네. 그리고 실거주 의무에 대한 실거주 폐지는 아직 계류 중이다. 그리고 전매 제한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공통적으로 기존 청약의 경우에는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고, 무순위 유주택자를 허용했고, 그리고 특별 공급 진행을 위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했고요. 재건축의 경우에도 초과이익 환수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번으로 가면요. 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5년간 270만 호 수준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158만 호, 그리고 비수도권에 112만 호가 배정이 됐고, 정비 사업으로 52만, 공공택지로 88만,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130만 호를 예정했습니다. 기타 산업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지. 근데 공공택지는 사실 지금 상비 신도시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이 정비 사업이 되게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정비 사업이 특히나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요새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각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뉴스들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재건축을 하지 않고서는, 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서울 수도권에 지을 땅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꽉 막힌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줄 것이다.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다시 한번 주택에 대한 공급 대책인데요. 2023년 말 기준에서 공공분양 뉴홈이라는 거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분양 50만 호에서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에 대한 이름입니다. 뉴홈이. 그래서 50만 호 중에 16만 5천 호를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88만 호 중 38만 호는 3기 신도시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50만 호는 순차적으로 발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기 신도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 뭐 김포, 한강, 평택, 진주, 구리토평, 오산, 용인, 청주, 제주, 화북 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김포, 한강, 평택, 지제, 역세, 그리고 오산, 세교 지역이네요. 김포는 정말로 끊임없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번으로는 시장 동향입니다. 매매 시장입니다. 아파트 거래 시장 금리 및 대출 여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했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매매량 거래 연간 추이가요. 엄청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2023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2022년도보다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정책 금융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제 유주택자에게는 주지 않는 줬던 것들을 이제 중단하면서 정책을 축소하면서 그래서 그 단기 집값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면요,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당연히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지금 또 다시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어쨌건 금리가 살짝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둔화되었다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억에서 9억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6억 이하. 왜냐하면 정책 모기지에 따른 영향이 크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제공을 했고, 그것이 6억 원, 9억 원 이하의 일반형 주택의 거래를 이제 확대시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중이 가장 커진 게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커졌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것이 10월 말, 9월 말 이후로부터서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억 미만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제일 많기는 하네요. 네. 여기 지금 9월 달에는 11%까지 늘어났던 게 10월 달에는 7%로 줄었고, 근데 6억 이하의 아파트의 비중이 거래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네. 특례 보금자리를 사용하신 분들도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수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얘가 지금 그 주택 대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가구들이 특히나 3040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천에서 1억 미만, 1억 이상인 분들이 주담대 이용 가구 중에 68.2% 정말 압도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 주담대를 이용을 하셨고,
특히나 전국 3040 세대의 생애 최초의 매수자 비중이 70.6%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것과, 근데 사실 이거는 특별히 그렇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LTV 80%까지 내주는 이 상황과, 그리고 집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연봉이 7천에서 1억 이상이면요, 사실 그래도 고소득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고소득자의 3040 세대가 실수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적극 매수하면서 네, 그 비중이 70.6%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3040 세대는 좀 영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 정책 모기지를 활용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자율도 싸고 사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이제 거의 확정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게 투자 목적이라면 사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데, 3040 세대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했는지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70.6%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지금은 현재는 매수자 대비해서는 매도자 수가 더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근데 지역별로 매물 누적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1년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요, 계속해서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집값이 여기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떨어졌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주택 매도자가 더 많고, 그래서 이제 급매물들만 매매가 된다.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급매물들만 매도가 되고 있고요. 호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팔겠다는 사람과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의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세 시장입니다. 낮아진 전세값, 월세 부담 확대에 따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상승. 이제 월세가 정말 목표까지 찼습니다.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세대 주택, 요번에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로 이슈가 됐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도 많이 떨어졌고, 보증보험 이슈 때문에 전세가가 정말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비중이 커지면서, 그리고 이제 월세가 너무 많이, 이제 전세를 불안해 하시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이제 다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서 넘어오는 수요와 그리고 월세 부담 확대에 따른 수요로 인해서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월세 비중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죠. 근데 전세 비중도 근데 아직 월세 비중보다는 높고요. 전월세 전환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월세를 살다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고 이제 근데 금리가 이제 좀 안정화되는 추세라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변동금리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집을 사던 전세를 들어가시던 간에 저렴한 금리가 아니고서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가 아니고서는 변동금리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월 이후에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다고 실질적으로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도요. 8월 달부터 전셋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전고점 대비 88%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래서 8월 이후에 상승 전환됐고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 88%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지방 전셋값이 오히려 회복이 빨랐다. 그 이유가 수도권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광주, 강원,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충남 다 지방인데요. 거의 전고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오히려 서울하고 대구, 인천, 경기가 아직 그 전고점에 다다르지 못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의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요. 그래서 회복도 빨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여기서 시장 동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호로는 이제 전세 가격이 회복에 따른 갱신 계약 및 증액 갱신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증액갱신 비중이 8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 청구권의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그 지표가 다 전세 가격 상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완화 또 영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셋값이 월세에 대한 너무 이제 큰 부담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때문에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산다는 의미거든요. 집 안 사고 월세나 전세 살 건데 월세에 대한 비중이 이제 그 부담이 이제 너무 커지고 피로감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로 다시 한번 돌아온다. 게다가 금리에 대한 인하 기조를 이제 FOMC나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했고 이제 전세값이 8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서 갱신 계약을 하는 비중과 그리고 증액 갱신을 하는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가 제가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분양시장입니다. 네. 2023년에 22만 7천 가구가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연도별 물량이 2023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지만요.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2027년, 2026년도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뒤에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거고요.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계획도 실적도 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건설업체의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번으로는 미분양이 위험 수준의 이하라고 합니다. 2023년도 10월 기준에서 원래는 6만 2천 가구 이상이면 미분양이 위험 수준이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미분양이 위험 수위를 넘어갔다가 2023년에는 좀 미분양 위험 수위가 줄어들었고요. 근데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게 사실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전에 다 분양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준공이 다 끝났는데도 미분양이 생기는 건 정말 악성인데 이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악성 미분양들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등 하급지 위주로 미분양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쪽 실거주 하실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번으로는 네, 분양가 상승에 따른 수요자 선별 청약이 심화되고 있다. 네. 고금리, 그리고 공사비 인상,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한 고분양가 관리 지역 자동 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비싸고 공사비도 올라서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근데 분양가 시세가 수준이 높아진 반면에 이제 수요자들이 가격 민감도가 커져서 선별 청약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하로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다음 표에 보시면 그 위에 나오는데 서울은 청약 열기가 막 60대 1을 넘어갈 정도로 아주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다른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청약 수요자의 선별 청약이 심화되고 있다. 가격의 민감도가 커지면서요.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서울 불패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분양 전망 지수를 보시면요. 여기 분양 전망 지수가 100을 넘으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100 아래면 부정적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 전망 지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 계획에 대한 실적 물량 추이와 연도별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계획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분양 지수도 좋을 리가 없죠. 네. 공급 동향은 네, 2025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부터는 적정 공급량 수준에 못 미칠 전망이다. 특히나 서울을 보시면요. 서울은 지금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이 사실 비싼 이유가 이런 거죠. 살고 싶은 곳인데 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이 없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데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특히나 더더욱이나 2025년 이후에는 그 입주 물량마저도 줄어든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도 2025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적정 공급량보다 줄어들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적정 공급량을 하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걸쳐서 2025년 이후에는 적정 공급량보다 입주 물량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매도할 물량을 전세로 돌리면 전세값도 떨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매도할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매도하려는 물량이 많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전세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미 그 매도하려는 그 건물이 공실입니까? 그 매매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에 누군가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세입자든 아니면 임대인이든 간에요. 그 임대인이 만약에 그 집을 판다고 하면 팔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거나 다시 본인도 전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비어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미 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딘가에는 집을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자가 그러니까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물건이 그러니까 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라 할지라도 적정 공급 물량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아파트 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집을 판 사람도 어딘가로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는 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가구 수는 지금 뭐 인구 소멸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제 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얘기하지만 저희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뭐 독립을 하면 부모님 따로 사시고 저희가 따로 살고 원래 한 가족이었던 게 두 가족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가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인구 수로 따질 것이 아니라 가구 수로 적정 공급 물량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정 공급 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물량을 지금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26년도쯤에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그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부동산 R114에서 발표한 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실 제가 그 이런 전망을 하는 전망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점들이 많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특히나 전세 가격과 그리고 이제 매매 그리고 분양 시장에 대한 내용은 네,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